자, 질문회의의 제6주차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번 제2강에 관련이 있는 그런 레퍼런스, 참고되는 자료들을 쭉 이번 시간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교재의 제71절, 71페이지 제1절 자산부채의 평가와 이익 측정. 자,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수정분계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수정분계라는 것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그죠? 일단 모든 장부를 계정별로 다 마감을 하고 난 뒤에 시산표를 작성했다. 그죠? 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하고 난 뒤에 결산수정분계를 합니다. 결산수정분계 요 사이에 해가지고 결산수정분계가 반영된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수정 후 시산표에서 하나 과정이 빠져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정산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정산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산표를 활용해서 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수정분계를 하게 된다. 그럼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의 회계연도 말, 회기 말에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다시 검토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 중에 처리했던 회계 정보를 일부는 현금 기준으로 처리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걸 갖다가 모두 다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바로 결산수정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거보험료 예를 한번 들었죠. 자, 4월 1일 날 우리 건물의 화재보험료 한 달에 10만원씩 1년치 120만원을 4월 1일 날 지불하고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지불된 것은 2020 회계년도의 4월이지만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얼마죠? 4월달부터 올 회계연도 말인 12월 달까지 9개월치만 10만원 곱하기 9, 90만원만 이번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내년에 1, 2, 3월 말까지 해당되는 그 보험료는 아직 올 회계연도에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우리 기업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걸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선거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과정,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개념, 이것도 결산수정분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거. 결산수정분계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서 대손상각을 인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A라는 기업이 한 10년 정도 이게 경영활동을 해봤는데 10년 동안 경영활동을 해오면서 경험치에 의해 보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뭐죠?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그죠? 매출액에서 대금 회수를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을 다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서 회계연도 말에 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1억 원이 장부상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10년 정도의 경험치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기말에 한 남아 있는 매출 채권에 어떤 해는 한 1%, 어떤 해는 한 3%, 어떤 해는 한 2%, 1 내지 3%씩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이 되면은 적정한 비율만큼은 이 1억 원 중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우리 회사가 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상계 기업이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단기 회계 연도에 만약에 여러분들 1년에 3% 정도의 어떤 매출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업은 엄청난 현금 흐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평균치 되는 한 2% 정도는 우리가 대손상각 비로소 올 회계연도를 미리 비용으로 반영시키자. 그리고 그것은 중단금으로 쌓아놓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손상각으로 인식해서 미리 기말에 결산수정분계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놓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자, 케이크, 빵을 만드는 빵집, 양가점에서 창고에 밀가루를 쌓아놨는데 기말에 보니까 창고에 쌓아놓은 밀가루 일부를 지가 파먹었다. 또 때로는 비가 새가지고 일부 밀가루 포대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 저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우리 장부상 실제 가치와는 차이가 나니까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기말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평가 손익 측정과 인식을 반영시키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자용 주식을 B라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용으로 한 1,000만원씩 사놨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 장부 가격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의 실제 거래 가격이 한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 50% 손실을 좀 입고 있다. 할 경우에는 1%, 2%, 3%, 5%, 뭐 10%까지도 우리가 뭐 반영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50%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말에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미리 측정해서 인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요, 금융상품 중에는 DLS라는 것도 있습니다. DLS. 우리 기업에서 투자용으로 원유가가 반영되는 그러한 DLS라는 그런 금융상품을 한 1억 원치를 사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유 가격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그럴 경우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그때도 기말이 되면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든지 무형자산의 상각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실질 가치하고 가깝게 그죠?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반영시켜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왜 또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느냐? 우리 실제 감가상각비를 하는데 A라는 기기장치의 내용연수 수명은 10년인데 기술의 진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우리가 쓴 거는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곧 내년쯤 되면은 억지로 쓴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만 더 쓰고 이 기기를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참고로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우리가 무형자산을 공부할 때 한번 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 거래의 기중, 회계 연도 중에 현금 기준으로 처리해 놓은 기록, 아까 보험료 같이 올 4월달에 가입한 1년 만기 화재 보험료 내년 3월까지 현금으로 분명히 올해 발생을 했지만 그 중에서 4월달부터 12월 말까지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내년 1, 2, 3월달 거는 우리 자산으로서 남겨놓자.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 그 재무 보고서, 재무 제표의 어떤 그 충실성, 목적성을 더 확실히 목적성을 더 이렇게 목적성이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결산 수정 분기는 왜 중요한가? 결산 수정 분기 없이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결산 수정 분기의 내용이 주로 판단 및 추정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자, 회계 처리 분명히 회계 기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과 추정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했던 그런 자산의 엄청난 폭의 어떤 변화, 그죠?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이 아무리 전산화되더라도 이런 경험 있고 올바른 판단, 그죠? 올바른 판단과 추정을 할 수 있는 회계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 회계파트 사람들은 거의 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일자리는. 하지만은 어떤 이런 경험 있고 올바른 회계에 관한 회계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회계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산 수정 분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 자산과 부채의 기말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재무제표의 목적성에 맞도록 평가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수익 또는 비용이 추가로 인식되거나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결산 수정 분계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 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또 부채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우리 사무소에 기록을 했는데 왜 또 그 회계 연도에 기말 시점에 다시 한번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말 시점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 연도 초에 1억 원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기말 시점에서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보고할 것인가? 예를 들면요. 한 2억 원짜리, 우리 교재에도 1억 원으로 되어 있네, 그죠? 1억 원짜리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자, 1억 원짜리 건물을 1억 그대로 기말 자산으로 역사적 원가로서 남겨놓느냐? 아니면 비슷한 자산, 우리 건물하고 비슷한 자산을 기말 시점에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니까 얼마를 달려고 한다. 그것은 현행 원가죠. 우리가 취득하는 원가죠. 아니면 건물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판매가라기는 건물은 처분이나 그러죠.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현행 판매 가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그 건물의 가치를 현금화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가? 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건물의 임대를 통해서 미래 현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요. 자, 보통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 내용용서는 50년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건물 가격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격 1억을 월세를 주니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50만원 곱하기 12개월, 1년치 곱하기 50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3억이 됩니다. 그 3억이라는 미래 현금 능력,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그죠? 평가를 해서 우리 기말에, 재무, 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4가지 다른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다시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취득원가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과 기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가치가 뭐죠? 예,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은 다시 현행 판매 가격, 그리고 현행 원가,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 3가지 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조금 전에 언급한, 자, 역사적 원가, 시간 금액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비슷한 자산을 기말 시점에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니까 얼마쯤 달려고 한다 하는 현행 원가로 평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건물을 팔았을 때 지금 얼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현행 판매 가격이나 순실현 가치,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때 월세를 얼마쯤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이 월세를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인 50년 동안 월세가 들어오는 것을 현재 가치로 전환해서 평가하는 방법, 요 4가지를 다시 요 취득원가 기준이나 공정가치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취득원가는 역사적 원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공정가치는, 공정가치를 하는 방법은, 자, 우선 회계 기준상 평가 방법은 어떠한가? 취득원가로 평가를 한다면 표현 충실성은 높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고, 무슨 말입니까?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발생된 원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표현 충실성은 실제로 그대로 했으니까 충실했는 맞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다는 얘기가 뭐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재무보고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보고서의 주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 재무제표 또는 재무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한 목적 적합성에는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그 반대로 목적 적합성,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표현 충실성은 낮을 수가 있다. 우리 역사적 원가를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역사적 원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장 2절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요걸 한번 또 마치고 난 뒤에 복습 삼아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KIFRS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에 따라서 취득원가 그대로 평가하는 방법과 공정가치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IFRS 제11135 공정가치 측정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득원가가 결산 시점의 공정가치는 아니지만 취득 시점에서는 공정가치가 맞죠. 있는 그대로 실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으니까 공정가치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였다가 이후에 혹은 기말에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개념 플러스 73페이지에 나와 있죠. 박스 기사 KIFRS에서 공정가치의 위상은 어떠한가? 이 내용을 보면요. 목적 적합성, 재무 회계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으로 나누어지는 회계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충관계라는 것은 아니고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KIFRS에서는 두 가지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에서 목적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왜? 재무보고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식별하고 그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선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식별해서 다시 그 정보에 대한 표현 충실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KIFRS는 목적 적합성이 높은 공정가치로의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예가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 가치가 한 30% 올랐다. 토지가 우리가 5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한 80으로 올랐다. 또 기계장치가 10년 설 수 있는 기계장치인데 지금 기술의 진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 기계장치는 앞으로 많이 써봤자 1년 정도만 쓰게 되면 이 기계장치는 진부화되어 버려서 사용가치가 제로가 된다. 이런 것들 그때마다 재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에 더욱더 부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제2절 교재 73페이지입니다. 공정가치, 공정가치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평가 기법에 의한 공정가치 추정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공정평가가 왜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유용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 제2절 공정가치. 공정가치의 기본 개념을 보면 키 스탠다드 또는 키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유출 가격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참고로 우리 시장 공정가치는 다른 말로 페어밸류, 시장가치 또는 마켓밸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 이거 쓰기도 하는데,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하는 금액, 그것을 갖다가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라고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이때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부채 또는 내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부채를 떠넘기면서 그 대신 보상해줘야 될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한다든지 부채를 이전하는 그런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액티브 마켓. 두 번째,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여기서 왜 가장 유리한 시장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회계의 보수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시장이 있는 경우 자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 수수료, 법정 비용 등 거래 원가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또 74페이지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는 걸까요?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는 걸까? 이것은 자산 부채를 실제로 처분하는 또는 실제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분 시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라 공정한 가치로 관련 금액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단 앞으로 배우게 될 손상회계 우리 제6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 부대의 원가 조정 처분 부대의 원가를 조정해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교재 74페이지 보면 이러한 공정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치평가 기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는 시장에서의 유출 가격, 다시 말하면 거래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유입되고 유출되는 거래 가격으로 측정한다. 만약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시장에서 직접 관측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된 관측 가능한 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는 그 목적은 측정일에 현행시장 상황에서의 정상거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가치평가 기법은 측정일의 현행시장 상황에서 정상거래 가격을 추정하는 것, 추정입니다. 그죠? 추정도 활용된다. 그죠? 그렇다면 왜 가치평가 기법이 중요할까요? 많은 자산 부채의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이 가치평가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우리가 10억 주고 샀는데 정상 가격이 한 12억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거래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우리 건물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매수자,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이 부동산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내가 좀 더 싸게 유리하게 살 수도 있겠다 라고 관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치평가 기법에는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이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하는 거. 자, 시장접근법은 무엇이냐?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자산과 부채의 집합인 사업, 비즈니스에 관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기타 관련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때 비교 가능 대상자들로부터 도출된 시장 배수, 멀티플리스를 이용한다. 그죠? 마켓 멀티플리스를 이용한다. 원가점검법은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하는데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현행 대체 원가법이라고 한다. 그죠?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유출 가격으로 측정하게 되지만 이 방법은 예외적으로 유입가격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왜 유입가격일까요? 원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살려고 하면은 얼마에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접근법에서는 유입가격 개념이 적용시킨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익접근법.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의 미래 수익과 비용 등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우리가 건물 현재는 1억이지만 5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임대료를 받게 되면은 한 3억의 가치가 있다. 이걸 앞으로 발생된 3억이라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이익적금법을 이용하면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행의 시장 기대를 반영한다. 이익적금법에 예를 들면 현재 가치기법,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또 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기간 초과 이익법 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교재의 75페이지 표 3-1. 자, 이러한 가치평가 기법은 우리가 열거한 이런 방법 외에도, 자, 크게 봐서는 시장점검법, 그 다음에 이익점검법, 원가점검법 등이 있지만, 시장점검법도 이러이러한 기법들이 있고, 이익점검법도 이러이러한 기법들이 있고, 원가점검법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 -3-1, 표 3-1 보면 가치평가 기법과 평가 대상 항목,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공시가격은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우리가 투자형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을 참고로 해서 평가한다. 시장 배수법, 비상장 주식, A라는 기업의 주식이 거래는 되지 않는 그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그 기업의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PER을 갖다가 분석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장 배수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다음에 유사한 채권, 채무증권, 이런 거는 가격이 공표된 벤치마크가 된 증권, 대표증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매트릭스 가격결정법,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다음에 이익적금법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채무증권이나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주식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개인끼리 알아서, 그죠? A의 값과 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가격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가치법,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활용해서 재고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 미래 가치가 반영된 현재 가치를 분석해서 현재 가치법으로 하는 거가 이익적금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음에 고객관계라든지 지도자산이라든지 사업결합 시 수행한 무형자산이라는 것들은 단기 초과 이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표권, 특허, 기술증에 관한 기술증에 대해서 외부에서 조달했다면 지급을 했어야 될 그런 기회비용은 로얄티 면제법, 우리가 로얄티를 주고 기술을 사왔으면 지불을 해야 될 비용을 우리는 안 줘도 되니까 로얄티 면제법을 갖다가 활용해서 이익적금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자, 사업결합 시 취득한 무형자산, 여기서 상표권, 특허, 기술 등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에프킬라 다 알고 계시죠? 에프킬라, 모기약, 그죠? 뿌리는 거. 에프킬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모기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프킬라는 브랜드를 쓴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기 살충제 하면 대표적으로, 그죠? 그냥 에프킬라 주세요 하지, 모기 살충제 뭐가 있느냐 물어보고 어떤 게 있느냐 물어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에프킬라 주세요. 그런 식으로 상표 브랜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널리 아주 깊숙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 또 생활용품 판매 회사인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 우리나라의 시장을 생활필수품, 생활용품의 시장을 생활용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존슨앤존슨을 잘 모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활용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에프킬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존슨앤존슨과 접목시켜서 어떤 존슨앤존슨의 한국 시장 침투를 아주 용이하게 유리하게 활성화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 에프킬라를 만든 회사 삼성제약이라는 회사, 삼성제약은 삼성그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그 기업의
삼성제약이라는 FT를 생산하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라든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순자산 가치가 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순자산 가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떼니까 순자산 가치는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FT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제약을 150억 원을 주고 이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80억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 상품권 이런 걸 갖다 얘기합니다. 그 80억 정도의 가치를 줘도 충분히 조선은 엄청난 앞으로 미래 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원가정급법, 공장 설비나 비법령의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현상을 고려해서 동일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삼각대체원가법,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그죠? 기계장치를 쓰고 있는데 이 기계장치 말고 다른 걸 구입했을 적에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는가. 현재 우리 기계의 잔존 가치와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가치 비교를 해보고 삼각대체 원가법을 활용해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원가정급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 76페이지 공정가치의 유용성. 공정가치 평가가 유용한 이유는 재무보고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재무보고서의 목적 적합성이죠. 재무회계에. 그 이유를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창출 인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그 자산을 미래에 처분했을 때 유입될 금액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산 부채의 매수나 보유 또는 처분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상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그 성과가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익거래를 예방한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시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경우에 시대원가로 계속 평가를 해봤다면 처분 시에만 그 가치 증가분을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의 회계상 이익이 필요하면 시장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단기에 처분하고 차기의 회계상 이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 이것은 왜 그럴까요? 기업의 어떤 그 세금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기의 회계상 이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 차기에 처분하는 등 이익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익 조정할 수가 여지가 남아있는다. 올해 우리가 기업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고 싶다. 그럼 이익을 많이 내야 되겠죠.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회사를 상장을 할 거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을 적에 이익 조정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정가치로 계속 평가했다면 매 기간 발생한 가치의 증가분이 매 기간 이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므로 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이익거래 필요에 따라서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방지 예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정가치의 유용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현행 회계 실무에서는 공정가치 평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공정가치 평가와 회계 실무에서는 측정 시점, 최초 측정 시에는 교환에 의한 취득,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하는 교환에 의한 취득, 현물 출자, 무상으로 자산 취득할 때, 다음에 후속 측정은 저거자산의 저가평가,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거자산을 너무나 적게 평가했다. 여러분, 저거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적게 평가하면 어떠한 이익의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에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금융상품의 평가나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손상차손 회계를 갖다가 회계실무에 실제로는 적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번에 분식회계를 이야기를 했죠. 분식회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 그 기업의 부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거나 저가평가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재무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을 저평가하는 방법 또는 고평가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상 우리 6주차 제2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